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소설을 같이 공부하고 가도록 해요. 사막을 건너는 법. 일단 제목부터 상징적인 의미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 사막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걸 건너가는 방법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죠. 어떤 것이 사막이고 어떤 것이 그것을 건너는 방법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가면서 본문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 본문 내용 먼저 들어가 보죠. 정보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수특 문제 먼저 풀고 오셨을 테지만 수특 문제 풀고 공부하고 오답풀이 하면서 이해했던 내용 그거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본문을 그냥 처음 읽는다 생각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모아야 되는지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랑 학생들이랑 독해를 할 때는 우리가 마치 탐정인 것 같아. 이렇게 어떤 실마리가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어떤 실마리를 선택지가 주거나 문제가 실마리를 줄 때 그 실마리를 가지고 그것의 정답을 찾아가는, 그것의 답을 찾아가는, 근거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의지와 책임감과 그 밖의 모든 것이 자꾸 그 통증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 뭐뭐 했어. 이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투다. 그치? 누군가에게 누구야? 발화자가 어떤 청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 했더니 여기 통증이란 단어가 눈에 띄는구나. 통증 속으로 자기한테 있었던 의지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통증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건 통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가 됐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 왔다.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구나. 조금만 더 달리라고 자신의 북돋우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쳤지. 그러나 오른쪽 팔은 점점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 오른쪽 팔 통증 연결이다. 그러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 팔을 다쳤구나. 그래서 오로지 아픔밖에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차를 멈추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구나. 윗옷을 찢어 오른손과 핸들을 비끄러 맸지.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차를 멈추고 지금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오른손으로 이 사람 운전하고 있었구나. 그 차를 오른손과 핸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오른손과 핸들을 이렇게 묶어버렸어. 묶었어. 왜? 이게 팔이 자꾸 이렇게 떨어질 것만 같고 너무 통증 때문에 이 핸들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달렸어. 얼마나 절박했을지 느낌이 바로 오죠, 우리. 저만큼 앞에 나뭇가지 사이로 아군의 보초 막사가 보인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어. 그러면 이제 다 왔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구나. 아군의 보초 막사를 향해.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전쟁 중이구나. 전쟁 중이구나. 아군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편이란 뜻이잖아요. 전쟁 중이구나. 전쟁 중인데 이 사람이 그 아군의 막사를 향해 가고 있던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던 중에 어떻게 됐구나? 부상을 입었구나.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구나? 오른쪽 손을 핸들이랑 딱 묶어놓고 운전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갔고 그 보이는 순간 긴장이 풀렸어.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기절을 했구나. 라는 거야. 거기까지. 당시에 긴장이 되살아나는 듯.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구나? 과거, 회상이구나. 이렇게 잡는 거죠. 그 긴장이 되살아나는 듯 내 몸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됐죠? 자, 화자의 나 어떤 상황인지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셨고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죠? 오른손을 핸들에 묶고 아군 기지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진 인물이구나. 대단히 그때 당시 보니까 과거에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서 내가 팔이 아파 이러고 나 몰라 이러고 잉잉 울고 있지 않았어. 어떻게든지 아군 막사까지 찾아갔지.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했고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대단히 의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그런 인물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주는 정보 뭡니까? 과거의 전쟁 경험이었고 그게
현재 나는 아직까지도 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당시의 긴장을 내 몸이 온전히 느끼고 있을 정도로 현재 아직도 그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독해가 이루어지고 어떤 정보를 뽑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상황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잡고요. 그 반응을 통해서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현재 있었는지 과거에 있었는지 표지가 나오면 잡는 거 잊지 마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때 훈장은 그래서 타게 된 거로구나. 갑자기 플래시를 들이대는 듯한 나미의 낭낭한 음성이 나를 얼떨떨하게 했다. 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점은 뭐다? 1인칭이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말은 아마 누구한테 하고 있었던 것 같구나? 누구한테? 나미에게 하고 있었던 것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미가 그런 전쟁 경험을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딱 받아서 뭐라 그랬냐면 훈장은 그래서 탔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플래시를 들이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지. 만약 영화나 드라마 장면이라고 친다면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생각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 과거의 기억이나 이런 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현실에서 내 그 과거로 내가 이렇게 내 온 마음과 온 혼과 이런 게 과거의 어떤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현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거지. 예를 들어 뭐 누구누구야 엄마가 부른다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과거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던 이 혼과 영과 마음과 이런 거를 갑자기 팍 각성이 일어날 때 그래갖고 현실로 훅 돌아올 때 그런 장면 같은 걸로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플래시를 들이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뭐가 빵 터지는 것 같은 빛이 빵 터져가지고 과거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던 내가 막 긴장해서 전쟁 체험을 막 이렇게 현실에서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현실로 탁 이렇게 되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낯설게 느껴졌죠. 요거는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미의 대사가 계속 되거든요. 그럼 자긴 베트공을 한 사람도 못 죽여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조금 깨죠? 이 인물이 좀 깬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생사를 오가는 경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전쟁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어갔는지.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줄거리랑 뭐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현장에서 내 옆에 있었던 내 전우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전우는 죽고 그 시체를 내 옆에다 두고 그리고 나는 부상을 입고 그리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말을 하고 있었을 때 글쎄 나미는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웠겠구나. 일단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자리에 있어야 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미가 훈장에 먼저 관심 가죠. 훈장이. 이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와서 을지무공 훈장이라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훈장 그 얘기 먼저 하는 거야. 너 상 받은 거 그 얘기 먼저 하고 근데 베트공을 죽여봤어? 못 죽여봤어?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마치 무슨 팔이 죽이는 거야? 목이 죽이는 거야? 사람의 생명인데 베트공을 못 죽여봤냐. 베트공 정보 나왔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참전했던 전쟁은 뭐다? 베트남 전쟁이구나. 베트남 전쟁에 다녀왔던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베트남 전쟁은 여러분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민족을 지키겠다라는 그 사람들과 미군이 개입해가지고 미군이 어떻게든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베트남에 우리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막 이 사람 정권을 막 도와주기 위해서 미군이 참전하고 미군의 어떤 거짓말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서 전쟁이 막 격화되어 갔던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야. 근데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맨 처음에는 그 의료 군인들만 이렇게 장병들만 보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수많은 사륙도 일어나고
실은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악행들은 또 지금 막 알려지고 있는 중이죠. 뭐 미군들이랑 한국군들이 들어가가지고 베트남에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뭐 민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만행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좀 있었죠. 아무튼 이 베트남 전쟁이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그런 뭐 데모도 일어났었고 그랬었잖아요. 아무튼 그랬던 그런 전쟁이란 말이야. 이 전쟁에 갔다 왔구나. 거기서 베트공이라는 거는 여러분 베트남의 민간인이야. 어쨌든 그 자기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못 죽여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사람 생명을 이게 이 생명이 어떤 존재인지 뭐 그 가치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미는 어떻게 하는 인물이구나. 여러분 5번 선생님 써놓은 거 보이시죠? 나미는 경험에 공감을 못해. 훈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또 7번도 같이 보십니다. 남이 어떻습니까? 참혹한 현장에 있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만 여기는 인물이야. 내가 그런 남이를 봤을 때 어땠을까라는 건 여러분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녀가 그때처럼 낯설어 보인 적이 없었다. 낯설어 보인 적이 없었다.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남이는 나에게 남이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의 모습으로 굉장히 낯섦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결국 내가 들려준, 자 본문 다시 가요. 내가 들려준 얘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녀에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어. 피비린내 나는 전투도, 죽어 넘어진 전우도, 장렬하는 포화 소리도 다 들려줬다고. 근데 이거 그냥 활자된 이야기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았어.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땠냐면 여러분, 물결 표시하시는 거예요. 어떤 정서를 느껴요? 언짢고 불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감수성이,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타교에 놓인 담배와 성냥을 집어들었다. 극장엔 좀 더 있다 가도 되잖아. 누구 대사야? 대답 없이 내가 먼저 밖으로 나오자 나미가 극장엔 좀 더 있다 가도 되잖아? 곧 뒤따라 나와서 내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말했어. 자, 봐. 나는 너무 언짢고 불쾌해서 그 언짢고 불쾌함 때문에 그냥 나미를 두고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런데 둘이 뭘 보러 가기로 한 거구나. 뭔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구나. 그래서 극장에 간 거지. 그리고 극장 앞에 있는 어떤 찻집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내가 전쟁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나미한테 너무나 큰 이런 실망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실망감 때문에 뛰쳐나왔는데 나미는 여전히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좀 더 있다 가도 되지 않나? 이러면서 턱 팔짱을 끼는 거야. 나 어땠을까? 와라? 솟구치는 역겨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마구 뛰었습니다. 이것이 그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과거 회상 중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죠? 여러분, 그 타인에 대한 감수성,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때 저 마음은 어떨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내 본의로, 내 흥미 위주로, 이렇게 내 어떤 관심사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타인의 말을 이렇게 벽처럼 튕겨내는 그런 남의 모습이 되게 씁쓸함을 우리에게도 좀 안겨주죠. 자, 그렇게 둘은 연인 관계였는데 그렇게 연인 관계가 깨져나갑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중력 부분 줄거리입니다. 나는 창밖 공터를 내다보던 중 공터에서 누런 개를 데리고 뽑기 과자를 파는 노인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열심히 찾는 모습에 궁금증을 느낍니다. 자, 새로운 인물 나오면 체크하십니다. 노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 공터에서 누런 개를 데리고 있는 노인인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 그게 나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됐죠? 나는 그래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어떻게 했어? 노인과 대화를 나눴구나. 노인,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말해주는지 들어봅시다. 그의 아들이 기르던 이 개는 아들이 기르던 개인데 그걸 개를 데리고 지금 현재 손녀딸이랑 살고 있고, 자, 첫 번째 정보.
아들이 기르던 길을 데리고 있고 나는 손녀딸이랑 살아요. 그런데 내 아들은 어떻게 됐어? 월남전에서 전사했어요. 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월남전이 바로 뭐야, 여러분? 아까 봤던 베트남전이야. 이 사람도 거기서 다쳤죠? 베트남전에서. 근데 이 아들은 죽었어. 노인의 아들은. 그리고 그때 훈장을 받았어. 근데 그 훈장을 어떻게 했어? 어떤 꼬마가 갖고 놀다가 웅동이 근처에서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고 있어. 그것이 뭐야? 훈장이야. 훈장을 찾고 있다. 이런 정보를 준 거죠. 자, 대화로 이루어졌을 텐데 중력 부분 줄거리에 그 대화를 압축해 놨습니다. 중력 부분 줄거리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노인은 이런 인물이었어. 노인에 대한 정보가 중력 부분 줄거리에 다 나왔어. 나는 노인에게 삶의 허물을 일깨워주고 싶었어. 이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 알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 훈장이 을지무공 훈장이야. 아들이 받았던 훈장이랑 똑같아. 노인의 아들이 받았던 훈장이랑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훈장을 이 공터 물 웅덩이 속에 던져요. 그리고 노인이 그 훈장을 찾도록 하죠. 그러나 노인이 찾지 못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초조해 하면서 노인을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이게 중략 줄거리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물 등장했고요. 진지함과 열심이 굉장히 궁금해진 내가 노인을 찾아가서 그가 찾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냈죠. 그리고 나는 자, 여기가 별표야. 놓치면 안 돼. 그런 노인에게 나가 일깨워주고 싶던 것은 삶의 허무였어요. 삶의 허무. 훈장은 너무 열심히 마치 자기 아들의 분신인 것처럼 이걸 찾으면 자기 아들이 자기 옆에 있을 것처럼 노인이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거 그냥 작은 세부치 조각에 불과해. 삶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해. 그거 사실 이러려고 그랬어. 훈장을 딱 발견해서 노인이 막 기뻐하면 내가 이렇게 딱 나서서 그거 사실 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막 노인이 막 마치 자기 아들을 찾은 것처럼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막 훈장을 가지고 기뻐할 때 그거 내 건데 이래가지고 그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싶었어. 노인을. 그런 어떤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삶의 허물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노인이 허망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 훈장을 거기 떨어뜨려 놓고 그걸 막 찾게끔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노인이 계속 못 찾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어? 찾아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다시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웅덩이 물속으로 성큰발을 들여놓았다.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게 하려고 웅덩이와 쓰레기 더미를 한참이나 뒤적거리는 채 했다. 정보죠, 여러분? 중략 줄거리랑 연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거 지금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된 행동 왜 해? 자기는 이 훈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자기가 알아. 자기 다 표시도 해놨거든. 거기다 딱 떨어뜨려 놓고 못 찾으면 안 되잖아. 내가 떨어뜨려 놓고 또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그 표시까지 다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뒤적거리는 척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 마치 자기가 그 사실을 숨겨야 하니까 노인에게. 그래서 노인이 모르게 하려고 자기가 숨겨놓았던 사실을 이제 숨기려고 훈장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표시해둔 풀더미 앞에서 멈추죠. 그리고 노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꾹꾹 눌러서 세부치 조각을 찾아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노인을 소리쳐 불렀죠. 찾은 것 같습니다. 노인 자기 눈을 의심하는 듯 보다가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어요. 노인의 걸음이 너무나 무겁게 보여서 의아한 느낌이 들었어. 이건 나의 심리죠? 나의 심리. 어땠다고? 이상했어. 저 노인은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 그런 거지. 왜?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찾은 것 같아요. 이러면 노인이 정말 이러고 팍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노인이 너무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가까이 다가온 노인이 그 쇠붙이를 지그시 바라다 봅니다. 나는 그 얼굴에 스쳐가는 감정의 검부러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뚫어지게 지켜봤죠. 노인이 막 그 보면서 환희를 느끼지 않을까, 막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할까. 그거를 딱 내가 깨부술 때
이 삶의 허물을 알려줄 때 내 쾌감 뭐 이런 거를 막 극대화하려면 막 노인을 뚫어지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감정의 어떤 부스러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노인에게서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려고 했는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들의 훈장을 되찾은 감격과 기쁨을 끄집어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왜 그걸 끄집어내고 싶어 했다고 여러분? 중략 줄거리랑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야. 삶의 허물을 그 순간 자기가 알려주고 싶어서였던 거지. 됐죠? 근데 그때 간장 파는 소년이 끼어들었어. 찾았군요. 손바닥의 것을 집으려는 녀석의 돈을 어머 세상에 내가 이렇게 훈장을 들고 있는데 그걸 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소년이 탁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탁 소년의 손을 밀쳤지. 찾으시던 게 이거죠? 맞습니까? 흥분을 감추지 못한 척 다그치는 나를 노인은 찬찬히 고개를 들어 쳐다봤습니다. 나는 계속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노인 빨리 기뻐해. 빨리 기뻐해야지 내가 그걸 깨잖아. 막 이런 의도를 감추고 노인에게 막 흥분한 척하며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 노인이 나를 다 고개를 들어 보는데 그 얼굴엔 실망하는 빛도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어땠냐면 경멸하듯 차갑게 나를 노려봅니다. 나를 경멸하는 거야.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노인이 말해. 바보 같으니라고. 자,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겠죠. 바보 같으니라고. 뇌까리고 노인은 나를 남겨두고 포장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실망하는 빛도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다. 여러분, 17번 별표입니다. 나가 노인에게 바라는 두 가지 감정이에요. 이 두 감정의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억은 뭐냐면 내가 이 실망하는 빛이라는 건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삶의 허물을 깨닫고 난 후의 감정. 내가 노인이 느끼길 바라는 감정이야. 이게 도대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내지는 이건 내게 아니야. 또는 이건 내 아들의 것이 아니고 이걸 찾는다고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노인에게 나타나는 표정 실망감이었을 거야. 허망함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허망함. 그걸 노인의 얼굴에서 보고 싶었지. 그리고 기뻐하는 기색은 뭐야? 그 허물을 깨닫기 전에 훈장을 찾았다는 기쁨의 감정. 그것도 내가 노인에게서 반드시 보고 싶은 감정인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없는 거야. 그냥 노인의 감정은 뭐였어? 경멸감이고 분노였어요. 됐죠? 넘어가십니다. 이상했어 나는. 나는 뭐지 저 감정은? 멍청이 서 있었죠. 그때 소년, 아까 간장 파는 소년 있었죠? 훈장을 이렇게 가로치려고 했던. 근데 내게서 훈장을 찌들이며 이거 놔주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훈장을 할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나는 소년의 기억대사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노인이 아들의 훈장을 너무 소중히 여기며 찾고 싶어 한다는 내 생각은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건 내 착각이구나. 라는 걸 소년의 대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년의 손목을 아프게 낚아챘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너 가져. 너 그 훈장 너 가져. 근데 뭐라고? 할아버지가 이거 소용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어? 소년은 부릅뜬 내 눈을 보고 자기로부터 훈장을 뺏으려는 속셈으로 알았는지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딱 물러섭니다. 뭐 뺏으려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소년은 이 아저씨 도대체 왜 이렇게 흥분하지? 뭐지?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뒤로 뒤춤 한 거죠. 그럼요. 틀림없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거 뭐야? 훈장이야. 누가 버렸어? 노인이 여기다 버렸어. 이미. 나는 전혀 모르던 내용이야. 버리다니? 웬 꼬마가 줬다가 잃어버렸다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버리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소년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소년은 여러분 어떤 서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 전달자다. 우리 소설에는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주는 존재들 되게 많아요. 서사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소년이 알려준 진실 중요하죠. 노인이 아들의 훈장을 공터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인에게서 들었던 아들의 훈장을 어떤 꼬마가 잃어버렸다라는 건 노인의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나는
너무 어리둥절. 뭐 이게 무슨 이게 뭔 상황이야? 이러는 거지. 그래서 한적한 골목으로 소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여기 좀 앉아봐. 너 좀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 소년은 이상한 눈길로 훑어보며 아저씨 누구예요? 저 할아버지랑 무슨 관계예요? 임마, 그걸 오히려 내가 물어보려던 참이야. 너야말로 저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아? 우리 옆방에 사는데요. 노인은 노인은 소년의 옆방에 살고 있어서 노인의 그 사정, 노인의 집안 사정은 소년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인물이구나. 그러니까 정보 전달자로는 최적이구나. 라는 정보가 또 나온 거야. 그럼 아이 정보를 이제 받아야지. 그래? 그러면 너 정말 저 할아버지가 이 훈장 소용없다 하시는 걸 똑똑히 들었어? 내가 물어보니까 소녀는 기분이 상해 볼매소리를 했어. 아이씨,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나 알아요. 나 할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막 이러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맹세해도 좋아요. 이건 아들이 월남에서 받은 건데 할아버지가 벽에다 걸어놓고 늘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 이까짓 게 여러분 이런 지시어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낮추는 거죠. 훈장이 아니라 막 우러러봐야 되는 막 아들의 분신이고 막 아들이 이걸 받았으니까 이건 나한테 너무 소중한 물건이고 그럼 이까짓 거라고 표현하지 않겠지.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며 버릴까 그랬어. 그래서 저 주세요 그랬는데 그래도 안 줬어. 근데 안 보여. 어쨌냐 했더니 웅덩이에 던져버렸다고 말했대. 내가 아까 웃기는 양반이라는 소리 들었죠? 바로 그 소리란 말이에요. 글쎄 소용없어 버렸으면서 뭐 때문에 또 도로 차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찾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버렸다고? 노인이 버렸다고. 그 전에 뭐라 그랬다고? 이까짓 거라고 말했다고. 경멸하면서. 그래 버려놓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류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에게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사실인 부분과 거짓인 부분들이 나눠져.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분류해야 될 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분류를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하고 가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정리한 거 따라가세요. 노인 나에게 했던 말 중 어디까지가 사실이냐면 아들이 월남점에서 전사했고 대가로 무고문장을 받은 것까지 사실이야. 됐죠? 그리고 이까짓 거라고 지시어 나오면 그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까짓 거를 노인이 어떻게 했다? 공통동에 버린 후 매일 그걸 찾고 있었다라는 정보를 잡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도로 찾느냐? 소년의 의문이야. 나에게도 의문이죠. 이렇게 되면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여러분. 나의 예상은 뭐였어? 훈장이 노인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찾고 있다라고 예상했던 거지. 근데 이게 싹 다 이게 뭐 착각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야. 노인의 얼굴에 나타난 집요함과 훈장의 관계. 훈장은 쓸모없는 거야, 노인에게. 근데 그걸 집요하게 찾아? 뭐지? 알 수 없어.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뭐 당황스럽고 뭐 의구심에 가득 차 있는 거지. 소년에게 다시 미심쩍은 눈길을 던졌습니다. 저 할아버지 지금 누구랑 사시니? 혼자예요. 손녀가 있다던데? 아, 걔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헉! 손녀랑 같이 살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뭐야? 거짓이구나. 거짓말이었어. 할아버지의 거짓말. 죽었다고? 1년 전에? 그렇다면 손녀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짓말은 뭐지? 자, 또 하나. 저 다 늙은 개는 아들이 키우던 거라며 아들이 키우던 거니까 아들의 분신처럼 할아버지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게 아니니? 아저씨는 어디서 그런 엉뚱한 소리만 들었어요? 그거 누군가 병들어 버린 걸 할아버지가 주워온 거란 말이에요. 훈장, 소녀, 개 모두 거짓말이었다? 핵심 내용 정리하실 수 있겠죠? 내가 소년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했는데 노인이 말했던 훈장을 잃어버려서 열심히 내가 그걸 매일매일 찾는다라는 말, 또 소녀딸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말, 아들이 키우던 개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키우고 있다라는 그 말 모두 노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 순간 나의 내리에 내리박이듯 꽂히는 생각.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냉혹하게 알고 있었다. 이 세계를 덮고 있는 허망과 무의미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자, 여러분 도치 나왔습니다. 이 오순의 도치를 통해서 여러분 부각하고 싶은 건 요거죠. 이 세계를 덮고 있는 허망과 무의미와 그 밖의 모든 것. 그걸 노인은 알고 있었어. 삶이 허무하다라는 거.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 무의미하다는 거.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 나보다 훨씬 더 무섭고 냉혹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왜? 30번 연결하고 가시죠. 니은과 같은 생각하는 이유. 소년에게서 들은 노인의 삶이 자신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비참하잖아. 자기는 그냥 자기 전우가 죽고 자기 부상했고 그 순간 삶의 허망함을 느꼈어.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 미술학도예요. 뭐 무슨 상도 받고 막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연인도 있었어, 심지어. 근데 그 전쟁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고 그 순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파리 목숨 같은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전쟁을 통해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왔을 때 막 서울에서 막 뭐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이러는 게 다 헛되게 보이는 거지. 이거 바로 내가 죽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 뭐에 직면했냐면 여러분 실존에 직면한 거야. 실존, 내 존재의 의미, 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 여기 직면에 있단 말이야.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이게 실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존적 시간 여러분 임종하면 선생님 잠깐 얘기했죠. 그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는 정말 실존주의 소설이에요. 지금 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이 소설은 실존주의 소설이거든요. 뭐냐면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경험했던 인간이 느끼는 삶의 허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삶의 의미라는 거, 이 허망함, 헛됨, 그냥 내가 죽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는 이 생명의 헛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디디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문제를 건드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실존주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허망한 삶이야. 생명이야.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거 봤냐면 정말 정말 오래전에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학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말 너무너무 하얀색의 예쁜 개가 막 도로가로 막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거예요. 얘가 애완견인데 집에서 되게 예뻐하면서 키웠던 개인 것 같아. 근데 걔가 이게 철부지인 거지. 천둥벌거숭이.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놓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신났어. 지는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막 생명을 막 뿜뿜뿜뿜 막 이러면서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근데 버스 한 대가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죽었어. 버스에 쳤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아저씨가 어떻게 하셨냐면 얘가 그 도로가에 계속 있으면 차들이 계속 밟고 가잖아요. 그럼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거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던져놓고 가셨어요. 선생님 너무 그때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헛된 것일 수 있구나. 저렇게 생명력을 뿜뿜하던 것이 그냥 버스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그게 생명이라는 거구나. 헛된 거구나. 허망한 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때. 근데 이 사람도 그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의 허망함을 느꼈죠. 노인은 어땠을까? 노인은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지.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죠. 죽음의 공포도 있을 뿐더러 죽는 순간 모든 것이 이 세계로부터 다 사라져버리는 거라는 걸 철저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나보다 더 정말 소중한 존재잖아. 이 노인에게 손녀딸 얼마나 소중했겠어. 아들 얼마나 소중했겠어. 다 사라져버렸어.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보다 더 삶의 허망함을. 그걸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저만치에서 노인이 짐을 챙기고 있다. 공터를 떠나려는가 보다.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불러 모은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집을 짓고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서려는 순간에 난데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린 나를 증오하고 있으리라. 노인의 나에 대한 심리 어떨 것이다? 증오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 여러분, 요 디귿의 비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기도한 끝에 불러 모은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집을 짓고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서려는 주치의는 누구였어? 주치의는 노인이었죠. 그럼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31번 별표 3개 하시고요. 선생님 정리했습니다. 내포적 의미. 노인이 거짓말로 만들어냈던 모든 환상들이 바로 이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그래서 이미 사라져버린 저쪽으로 가버린 혼을 불러와가지고 집을 짓고 문턱을 넘어서는 거 노인이 만들어냈던 모든 거짓말이었던 거야. 모든 환상들. 소녀딸이 있어 내 옆에. 아들이 키우던 개를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개를 내가 지금 키워.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무공 훈장을 내가 열심히 찾으면서 살고 있어. 난 내일도 살아야 돼. 왜? 내 손녀를 내가 키워야지. 내가 없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아들이 키우던 개는 어떻게 누가 돌봐줘? 내가 돌봐줘야지. 내가 죽어버리면 아들의 훈장을 누가 찾아? 내가 찾아야지. 그러니 나는 어떻게 돼? 난 살아야지. 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타났어. 내가. 그래놓고 이 노인이 세워왔던 집을 다 무너뜨렸어. 훈장을 찾은 걸. 아, 제가 찾았어요. 이거 찾으면 안 돼. 이거 찾으면 안 돼. 왜? 내가 매일매일, 노인은 자기가 매일매일 찾아 헤매야지 살 수 있는 거야. 응. 여러분, 집에 가면 손녀는 안 보이잖아. 손녀는 없다는 사실이 순간순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남들한테는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느낄 거 아니에요. 걔? 남들한테는 아들이 키우던 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알고 있잖아. 훈장? 훈장 물론 알아. 이거 자기가 버린 거 알아. 그렇지만 어때? 자기 매일매일 그냥 찾을 수는 있잖아.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 노인을 나 내일도 난 훈장을 찾아야지 하는 그 마음. 그게 이 노인을 살게 만들어줬겠죠. 근데 그걸 무너뜨린 거야 내가. 그래서 증오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나 노인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집을 짓는 거짓말이라도 환상이라도 그 집을 짓고 그 자기의 생의 의미를 부여해 왔던 이 노인은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하겠지 라고 내가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시 시작할 겁니다. 노인은. 그죠? 나는 정말 바보였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정말 바보였었다. 의 의미는 별표 3개에 정리해 보실 수 있겠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는 바보라고 느끼는 걸까요? 노인이 허망하고 무의미한 삶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보죠. 또 하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도 바보였습니다. 자신의 방황이 노인 앞에서는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노인처럼 그런 불행을 겪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어땠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죠.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도 부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아, 삶은 허망해. 난 사람들에게 삶의 허망함을 알려주고 싶어. 얼마나 헛된지 보여주고 싶어.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서 대단히 무기력하게 그냥 건성건성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야. 그게 바보였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던 나는 여러분 사막 속에 있는 나였어. 무의미하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 그게 사막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법 제목의 의미, 사막,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이 사막이었죠. 나는 사막을 건너가지 않아. 그냥 나는 사막에 있는 거야. 사막에 딱 머물러서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고 무의미하고 희망이 없는지 내 온몸으로 보여줄 거야 이러고 있는 중이야. 그게 사막에 있는 납니다. 노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사막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사막을. 어떻게 건너가고 있었어요? 허구의 목표. 난 훈장을 찾아야 돼. 아들의 훈장을 찾을 거야. 라는 목표를 딱 만들고 의미를 부여해. 난 내일도 내 삶의 의미가 있어. 왜? 아들의 훈장을 찾아야 하니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현실의 허물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극복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매일 열심히 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막을 건너가는 법인 거죠. 네. 니은, 그래서 사막에 머무르지 않고 건너가는 거야.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고 노인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노인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스럽고 헛되고 허망한 현실을 끌어안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존재가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허망함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무의미로부터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야. 삶은 헛돼, 허망해. 그래, 알아. 그런데 나는 거기서 의미를 찾아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누구다? 노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요 누구랑 연결이 될 수 있냐면요 그리스 신화 중에서 시지프스와 같은 존재야. 시지프스 누군지 아십니까? 신에게 형벌을 받았죠. 신에게 받은 형벌은 뭐냐면 언덕이 있어. 언덕이 있고 돌덩이가 있어. 돌덩이가 굴러 떨어져. 그럼 시지프스가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다시 올려야 돼. 그걸 다시 이렇게 올려야 돼. 돌덩이를 올리는 사람이 시지프스야. 올려. 시지프스가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져. 다시 올려. 다시 굴러 떨어져.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신화 속에서는 지금 현재도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게 누구다? 시지프스입니다. 실존 철학에서는 시지프스가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 존재라는 얘기야. 그 시지프스가 인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굴려 올려. 근데 걔는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 신이 그 형벌을 내렸어.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굴려 올려도 그 돌이 떨어질 거라는 사실을 시지프스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올려요. 계속. 그럼 그게 헛된 일일까? 물론 결과적으로 결론은 헛되죠. 결론은. 그런데 시지프스 어떻게 하냐면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야. 시지프스가 왜 그걸 올리느냐? 시지프스는 그걸 올리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올리고 있는 것 과정 자체. 그것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지프스는 엄청나게 의지적인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정에 내가 이것을 헛되다라는 결론은 알고 있으나 내가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시간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생을 이어가는 존재, 그것이 누구다? 인간이고 인간의 실존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시지프스를 서영은이란 작가는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소설에서 노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뭔가가 고3이라면 공부, 고등학생이라면 공부가 되겠네요.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결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론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허망하고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다? 그런 인생을 꿋꿋이 걸어가는 존재다. 의지적 존재다.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그것이 실존이다. 라는 그런 답을 사막을 건너는 법에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인간이다. 진정한 인간이다. 그것이 시지프스와 같은 진짜 삶이야. 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존, 인간의 어떤 극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실존이라 그랬어요. 고인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주인공 마치 노인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노인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는 거 그게 초점이야 여러분. 그래서 1인칭 화자인 내가 주인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제 삶에서 느끼는 허무와 이를 견디고 이겨나가는 인간의 노력이 주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훈장이라는 상징적 소재 나타나고 있고요. 인간 실존의 문제와 삶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 아시겠죠? 노인의 거짓말이 현대인의 실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정리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들어낸 텍스트 파일 보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주관식 테스트 해서 정리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우리한테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소설을 수능 특강 지문을 통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